볼 때 지금 왜 이 한일 징용군 문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불거졌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65년도에 한일 협정이 맺어졌을 때에 네. 일본은 64년도에 도쿄올림픽 했죠. 네, 그렇죠. 도쿄올림픽 할 때에 신칸센이 개통되었고 그 당시에 그 도쿄올림픽 끝나고 나서 거의 이제 선진국 고속도로로 진입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선진국으로 진입한다. 네. 국력이 대단했던 그쵸. 그런 상황인데 한국의 65년은 어떤 상태냐? 보통 그때 GDP를 이제 수치로 보면은 네. 외교력 가지고 보면요. 네. 일본이 100, 네. 한국이 1이 아닐까. 그러니까 일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맺어진 게 한일 협정이니까 거기에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죄 시어자도 없고 사실 배상 그런 거 아니었죠. 배상도 아니었고 배상금도 아니고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런데 5억 달러의 물품과 용역이에요. 5억 달러치 해당하는 물품과 용역. 한일협정TV의 이명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성신여대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수업을 아주 열심히 들었고 또 아주 감명 깊은 발표도 했었고 그래서 상당히 인상 깊게 남았던 제자인데 지난번에 한번 같이 영상을 찍은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한 6개월, 1년 정도 돼서 다시 한번 찍게 되었는데 오늘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한번 소개할래요? 저는 이제 이유희라고 하고요. 한 1년 정도 전에 그렇지. 네, 일본 정치에 대해서 좀 교수님과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또 오랜만에 이번에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강제징용에 대해서 조금 또 교수님께 질문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네, 아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이 세세하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주제가 워낙 무겁기도 하고 또 내용이 복잡하기도 해서 유튜브로 여러분들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주 즐겁게 이 주말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곧 막바지에 왔다. 이제 곧 타결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렵죠,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뭐 질문 뭐가 가장 궁금한가요? 그러니까 저번 달에 한국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회가 개최되었잖아요.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 한국 측에서 제시한 방안이 제3자 지급 배상안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해결 방안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피해자들의 굉장히 큰 반발을 사면서 급하게 마무리됐잖아요.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가장 간단한 거는 가해자 기업이 깔끔하게 사과하고 배상금 지불하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안 된다고 일본이 이제 정부가 강하게 막아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일 관계가 이렇게 경색 국면으로 오래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관계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지난번 우리 위안부 합의 때 한번 경험했죠.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역사적으로 한번 어떻게 보면은 완결되지 못하고 뭔가 찝찝하게 이상하게 결론을 내서 그게 또 일본에게는 상당히 빌미를 줬어요. 우리 정부가 뭔가 깔끔하게 처리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본의 보수 세력, 우익 세력들은 그게 오히려 한국의 미서 이런 것들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없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잘못하면 이제 정말 더블 펀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저 나라는 맨날 약속해놓고 또 뒤엎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 주장만 하고 뭐 믿을 인간들이 못 된다. 뭐 이렇게 얘기 또 할 가능성이 그쵸. 충분하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일 관계에 대한 그 방안도 또 바뀌니까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 이해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굳이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
최대한대로 탄탄하게 서로 합의를 해서 나중에 또 번복이 되지 않고 네. 서로가 이 정도면은 이제 됐다. 그럼 합의가 돼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분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한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게 제일 네. 지난번에 위안부 합의 때 그게 제일 문제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은 똑같이 아예 피해자들에 대한 소통도 부족했고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너무 서두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글쎄요, 그거는 다들 하는 얘기예요. 이 정부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분들도 이렇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서두르다가 잘못되면은 돌이킬 수 없다.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천천히 해나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방금 이제 얘기했는데 그 제3자 변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이제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네, 네. 결국은 제3자가 변제를 한다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제3자가 가해자 대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다. 그쵸,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그 보상한 구상권이라는 게 발생해요. 네. 그러면 내가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했다. 네. 배상금을 지불했다. 그럼 그 액수만큼 가해자에게 네. 그걸 청구할 수 있어요. 네, 그 이걸 당연한 권리잖아요. 당연한 권리죠. 이게 이제 구상권인데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을 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일본은 포기하라. 구상권조차도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일본은 65년 한일 협정에서 모든 게 끝났다. 더 이상 손해배상할 뭐 의무가 없다. 모든 게 그때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 제3자 변상하는 것 자체가 구상권이 발생하니까 네. 구상권이라는 결국은 가해자의 어떤 그 법적 책임이 있다는 걸 가정하에 이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아니 그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걸 강하게 이제 반발하는 거죠. 그 구상권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진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바뀌는 것 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도 또 한번 만들어낸 적도 있는데 이게 뭐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뒤바뀐 게 아닌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냐. 지금 일본 정부가 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아주 가해자였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뭔가 초점에서 다 벗어나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는데 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일본 정부가 일본 가해 기업들에게 뭔가 액션을 취하도록 보호막을 치우고 기업들에게도 자율적으로 뭔가 행동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요 2012년에 네.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 그때 가해자 기업들이 네. 어느 정도 배상할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걸 딱 막았단 말이에요. 딱 뭔가 아베 정권 때랑 이렇게 그러니까 맞물리네요. 아베 정권이 모든 걸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은 국제법을 어겼다.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항상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올 때마다 어디 앞에 무슨 얘기할 수 있을 때마다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세뇌 교육 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니 일본 국민들은 애초에 그런 데 관심이 없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국의 총리가 그것도 계속 인기 있고 뭐 8년씩이나 연임을 하는 뭐 최상의 그냥 총리 같은 사람이 계속 그걸 되뇌니까 같은 말을 하는데 같은 말을 계속 없고,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뭐 거의 세뇌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일본 정부는 뭐 계속 그 얘기 해왔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 아베 총리가 이제 사망하고 난 다음에 사실 기시다 총리가 들어서고 나서 기시다 총리는 그래도 자민당의 그 비둘기파의 계보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난 그래서 좀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어요. 저도 기대 조금 좀 했죠. 근데 갈수록 뭔가 좀 작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러니까 존재감이 크게 없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얘기했어요. 차라리 아베 총리가 있었으면은 아베 총리는 아베파를 정리할 수 있고 이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베 총리가 지금 있었으면은 좀 더 일하기 쉽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네. 아베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너무 크니까 크고 파벌이 힘이 세니까. 네. 파벌이 일단 숫자가 많고 그래서 총리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어쨌든 아베파의 지지를 얻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베파가 강력한 리더가 없다 보니까 서로 좌충우돌하면서 강경 노선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 선명선 경쟁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나오면은 기시다 총리로서는 어떻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강경 노선으로. 이런 부분들을 참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그 자료를 한번 봤는데 이제 일본 산케이 신문 그 사설에서 한국 지배와 징용 자체가 합법이기 때문에 일본 측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전제 그 자체가 틀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저희 다 알고 있잖아요.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은 불법성, 불법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억지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나 한국인들은 그게 식민 지배가 불법이라고 네. 뭐 확신을 하는 거고, 근데 일본은 그걸 합법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 합법이니까. 네. 그 합법이니까 정상적인 국가 속의 하나의 신민으로 보는 거예요, 한국인들을. 그러니까 국내에 하나의 그 어떤 명령서 이걸로 해서 내려진 거기 때문에 그게 위법이 아니다. 이제 계속 그렇게 주장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 이 징용국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니까 일본 측은 65년도에 한일 협정으로 모든 게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합의를 봤다는 문구를 계속 이제 덜먹이면서 그쵸. 그때 모든 게 끝났다 주장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합의를 맺으면서도 한국 정부는 식민 지배는 불법이라고 주장을 했고 일본 정부는 합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이게 합의가 된 게 아니에요. 각자 한국은 불법, 일본은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애매하게 그냥 한일 협정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계속 불법이라고 얘기해왔고 일본은 합법이라고 얘기해와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게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어쨌든 서로의 의견이 달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합의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결국 이제 우리 이 대법원 판결이 식민 지배가 불법하다는 전제하에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제 자체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주장하는 게 지금 산케이 신문의 그 주장인 거예요. 그 주장이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이 한국의 주장을 뭐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되게 일본의 연구자들도 그렇고 이 불법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명확한 사실인데 이거를 진짜 뭔가 말을 해도 안 통하고 사실이 나와 있는데도 뭐 다 자기들이 하는 말대로. 사실요, 내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봤지만 일본 정부의 어떤 주장들을 보면요, 어떤 합리성을 갖고 주장한다기보다도 어떨 때는 과거에 그냥 어떤 그게 얽매여가지고 거기서 일관성 주장, 현재는 맞든 안 맞든 관계없이 과거의 일관성 주장. 근데 어떨 때는 보면 일관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부분들이 많다. 네, 그렇죠. 결국 그게 뭡니까? 그게 힘의 논리거든요, 그게. 근데 그렇죠. 아베가 항상 그 주장했던 게 힘의 논리예요. 그렇죠, 힘의 논리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가 볼 때 지금 왜 이 징용국 문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불거졌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65년도에 한일 협정이 맺어졌을 때에 일본은 64년도에 도쿄올림픽을 했죠. 네, 그렇죠. 도쿄올림픽 할 때에 신칸센이 개통되었고 그 당시에 그 도쿄올림픽 끝나고 나서 거의 이제 선진국 고속도로로 진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고.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선진국으로 진입한다. 국력이 대단했던 그런 상황인데 한국의 65년은 어떤 상태냐. 지금 어떤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못 살아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사진을 보면요. 흑백 사진밖에 없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은 지금
전 세계 어떤 아프리카 원주민보다도 못 사는 듯한 그 인상을 받아요. 그 정도로 한국이 그 당시에 경제적 뭐 상황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통 그때 GDP를 이제 수치로 보면은 네. 한 3대 1 뭐 이 정도, 35대 1 뭐 그 사이에 네. 그렇게 보는데 네. 네. 내가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국력은 그랬을지 몰라도 GDP로 봤을 때 그랬을지 몰라도 외교를 가지고 보면요. 네. 일본이 100, 네. 한국이 1위 아닐까. 왜냐? 일본 외교는 메이주신 이후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결국은 전쟁을 치를 정도로 외교력을 발휘했잖아요. 그쵸. 그 당시에 65년도만 해도 외교관이 1000명이 넘었어요. 너무 진짜 많았네요. 근데 한국은 30명 안팎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요, 해방되고 얼마 안 됐잖아. 네. 외교관이 제대로 우리가 양성을 했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영어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가 외교관이 된 경우도 꽤 있었고.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가 안 되는 뭐 그런 거예요. 외교력 그런데 자, 그 당시 외교 주체가 되니까 박정희 정권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에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단 말이죠.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쿠데타,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도 없고 결국은 이제 계속 정통성을 가지고 정권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경제 발전을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는. 이 자본을 얻을 만한 데가 일본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박정희 그 당시 대통령은 이 다루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좀 약간 친일 쪽이었죠? 뭐 그런 것도 있죠. 분명히 그 기시노부스케하고 뭐 형님 아오 하는 사이였고 A급 좀 기시노부스케. 그 정도였나요?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육군사관 그렇죠. 일본 육군사관학교 졸업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보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이 나름대로 한국 경제 발전에 엄청난 업적을 남긴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뭐 학문적으로도 인정받는 부분도 있고 나도 그 부분은 상당히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65년도 한일 협정을 맺기까지는 그 외교력이라는 게 형편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정통성도 없고 쿠데타 일으켜서 그리고 거기다가 돈을 막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이게 뭐 협상 상대로서는 아주 이건 뭐 너무 쉬운 협상 상대죠. 그러니까 일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맺어진 게 한일 협정이니까 거기에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죄 시효자도 없고 사실 배상 그런 거 아니었죠. 배상도 아니었고 배상금도 아니고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잘못하는 사람들은 5억 달러 돈을 받은 걸로 그쵸. 생각하는데 금전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5억 달러 금전. 네네네. 그런데 5억 달러의 물품과 용역이에요. 5억 달러치 해당하는 물품과 용역. 자, 그런데 물품과 용역 그러면 물품은요. 가격을 누가 매깁니까? 일본이 가격을 매겨요. 이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사례를 우리가 만약에 5억 달러 돈을 받아서 만약에 그 달러를 가지고 그 물품을 산다 그랬을 경우에는 단체 뭐 구매하면서 뭐 싸게도 살 수도 있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자기들이 그 모든 걸 물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격을 2배씩 매기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로는 5억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2배로 받았다 그러면은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예를 들면은 1호선 있죠. 지하철. 우리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될 때 그 1호선 차량들이 일본의 가격의 2배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JTBC에서 한번 캡집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5억 달러를 줬다고 해도 그건 다 물품과 용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물품을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사준 거잖아. 그것도 비싼 돈으로. 그러면 저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제품 만들어 놓으면 팔린 데 있으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역이에요. 용역은 뭡니까?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그 기술 제공이지, 그 노동력을 제공한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가격으로 매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고용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5억 달러를 넣지만 일본을 고용하고 일본 물품을 팔아먹고
정말 그런 그런 맛있는 그 일본말로 오이시 뭐 그래요. 그러니까 5억 달러라는 자체도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받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넘겨준 게 이걸로 모든 걸 퉁친다. 이제 이걸 한 문장 써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불평등한 조약이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드문 조약이라고 봐요. 이렇게 불평등하면은 평등하게 바꿔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불평등 조약은 반드시 개정의 어떤 움직임 같은 거 나타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일본 정부가 이렇게 완강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배상에 참여 못하게 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이 65년 이 불평등 조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아닌가. 65년 체제라 그래요, 이걸 보통. 그쵸. 이 65년 체제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거기에 가장 초점이 가는 거예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징용 문제를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은 여기저기서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강제징용 당한 사람이 수십만 명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이제 있는 거고, 그 사람들 전부 다 해줘야 되느냐 이 문제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과의 아직 수교가 안 됐잖아요. 북한과의 수교할 때도 이 문제가 이제 배상으로 다 배상으로 이제 이어질 거고, 또 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왜 한국만 배상하고 우리는 배상 안 해 하고 또 다시 들고 나오는 국가들도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본 정부는 절대 이 소위 말하는 이 방파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뭐지? 개미 구멍 하나 나중에는 커져가지고 이게 뚝이 무너진다. 이런 이제 우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뚫리면은 개미 구멍 뚝이 이제 뚫리는 걸로 이제 일본 정부는 받아들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징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일본도 입장이 조금 곤란해지거나 아니면 조금 아니 솔직히 다 곤란해지겠죠. 어쩔 수 없이. 엄청나게 이제 그 뒤로 감당하기가 벅차겠죠. 끝이 없는 문제들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일 이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우리 한국 정부는 모를 일은 없어요. 아는 사람들 다 아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걸 제대로 이제 현실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이 뭐 100명 채 안 돼요. 60명, 막 70명 그 안팎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손해배상 이 부분을 하고 그 뒤에 아직 소송 안 했던 이 사람들은 한국 입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 이런 어떤 하나의 방책을 강구해서 일본 정부에게 이 부분은 안심해도 좋다 하는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방책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가 되긴 해요. 실제로 그거는 실행 가능성은 있는 거죠? 가능성은 있죠. 어느 정도. 왜냐하면 만약에 여야가 합의해서 그런 법을 만든다면은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합의가 된 거니까 그 뒤에 아직까지 소송 안 했던 그 피해자분들에게는 뭐 정부가 일률적으로, 그리고 그 전에도 또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정부가 자금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본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이 하나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 뒤에 줄줄이 따라올 이 문제가 너무나 두려워서 못할 거라는, 그걸 우리가 뭐 역지사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부분을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서 현실적인 문제로 볼 때에 한번 이 부분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냐 하면은 1차 세계대전 때 알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독일이 엄청난 배상금을 물려줄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거는 감당 못할 만한, 그렇죠, 정말 거대한 액수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독일 국민들이 더 크게 반발심도 일어나고 그래서 약간 히틀러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약간 사상적으로 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만약에 이 문제를 한국 정부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10만, 20만 가까이 되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을
전부 지금 이런 식으로 판결을 보면 1억 원씩 주고 가라 뭐 이런 네네. 그걸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에 엄청난 액수죠. 이 액수를 현실적으로 법리적으로 그냥 그대로 산술적으로 그냥 적용했을 경우에 그 독일의 그 문제하고 이게 비견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반발 시민이가 이제 작동하면서 그게 결국은 이제 나치 당 같은 당이 들어서게 되고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인기를 얻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 돈 못 갚겠다 배째 뭐 이런 이제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 지혜로서. 그래서 지금 이 한일 문제, 이 강제징용 문제는 이런 차원에서 이번 이 문제를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한다고 가정하고 그와 또 하나의 그 주고받기식으로 한국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런 문제들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케어를 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합의를 본다면은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일본도 그런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아까 같은 그 구석 그 엄청난 빙하에 그 보면 밑에 해수면 밑이 엄청나잖아요. 그걸 이제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수면은 요만큼 한데 수면 아래 이만큼 네.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국 정부가 또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전 또 궁금한 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 또 중요한 게 일본의 역사 인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쨌든 일본이 불법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핵심을 집었는데 일본 정부가 저렇게 역사 인식에서 후퇴를 안 하고 양보를 안 하고 하는 이유는 식민 지배가 합법이었다는 걸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버티죠. 그 역사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수정주의 그 역사 수정주의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완전 지금 일본의 보수 뭐 우익 인식 속에는 식민지 지배가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공부한 바로는 한일 병합 조약이 무효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로서는 그 한일 병합 조약이 기초가 된 게 1905년의 을사늑약인데 요 일본어판 조약문 원본이 미완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는 조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걸 기초로 한 한일 병합 조약도 무효라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고종의 서명과 비준도 없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게 무효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너무 그냥 억지라는 게 누가 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불법이라고 강하게 어필하는 거고 주장하는 거고 근데 일본 정부는 이제 위안부는 안 그래요? 위안부도 분명히 연구 성과도 있고 자료도 있고 모든 게 다 그런 거 같아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잡아떼는 그런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일본 정부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역사 교과서도 막 바꾸고. 그러니까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지금 현재 일본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아베 정권 이후로. 네. 그거는 전 세계가 누가 봐도 정말 좀 터무니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더 이상 그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내가 이제 한일역전이라는 책을 쓸 때 결국은 뭐냐니까 일본은 과거에 한일협정을 맺을 때에 압도적인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약을 맺게 강요를 했고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100대 1이었던 그 외교력이 지금은 사실 외교력만 따지면 1대 2.5가 아니라 거의 비슷해졌지 않을까 한국의 외교력과 일본의 외교력이. 그쵸. 물론 DNA
GDP요? GDP. 아, GDP요? 네. GDP 차원에서 보면은 아직도 한국 1위고 일본이 2.5 정도 돼요. 네네. 인구가 뭐 우리 2.5배니까 GDP는 거의 비슷하니까 이제 총 GDP는 우리보다 한 2.5배 정도인데 사실상 외교력은 지금 거의 1대1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은 100대 1에서 대등하게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다 보니까 한국은 과거에는 일본이 뭐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왜? 힘이 약하니까. 또 하나는 일본한테 뭔가를 좀 도움을 요청할 일도 있고. 또 일본은 또 뭔가 자기보다 약하니까 그냥 조금 봐주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 여유도 좀 있었고 너그러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원만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이 민주화되면서 그 시민들의 주장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 때, 뭐 독재 시대, 권위주의 시대를 거쳐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억눌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힘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표출이 되지 못했는데 한국은 민주화된 사회가 되면서 시민사회, 시민활동도 활발해지고 그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시민운동 이런 것들이 목소리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주장이 강력해졌고 그게 다 또 힘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게 과거에 힘 없을 때는 외쳐봐야 그냥 내버려둬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펀치 한 펀치가 완전히 막 한 방 맞으면 막 으리으리 막 그 정도로 이게 한국의 힘이 세니까 이게 이제 감당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언젠가부터 예전에는 당연히 한국이 좀 약한 느낌이었는데 한국이랑 일본이 조금 힘이 좀 대등해지고 이제는 막 또 이렇게 역전한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일본은 당연히 한국은 우리보다 약했고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이걸 자꾸 거부하고 주장하고 하니까 요거에도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게 이제 괘씸하다든가 아니면 뭐 저놈들이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뭐 요즘 와서 좀 먹고 살만하겠다고 일일이 다 그냥 반박을 하고 저항하고 주장하고 못 봐주겠는 거지. 특히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과거에 이제 한국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도 생각하시는 거죠. 그 생각에서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이 꼰대라 그러지 그걸. 그 생각을 바꾸기도 어렵고. 이미 안 바뀌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문제가. 그래서 내가 옛날에 2019년도에 개요대학에서 한일 언론인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이 얘기를 했다고. 강제징용 문제가 앞으로 이제 불거지면 이게 큰일이 날 텐데 근데 나는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당시에 막 한일 관계 최악이다 그러는데 나는 그때 내가 한 얘기가 최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 일본의 젊은 사람들 20대들은 한국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낀다고 그 당시 57.4%였어요. 2019년도에 그 가장 안 좋았을 때도.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한일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서로. 그러니까 문화 같은 한국의 젊은이들도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거나 뭐 그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적인 부분에 안타까워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또 싸우지? 언제 좀 괜찮아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 했냐면은 지금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관계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큰 비기 멘트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잖냐. 그게 있을 동안은 계속 뭔가 잠재진 게 뭔가 저게 계속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한일 관계는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으니까 요것만 잘 해결되면은 한일 관계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거 아니냐. 내가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게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흘러간 세대의 마지막 결투라고 내가 이제 그때 명명을 했어요. 진짜 이게 쉽지가 않네요. 시간은 흐르고. 그러면은 이 강제징용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게 가장 좀 좋을까요? 근데 내 생각은요, 딱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 생각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서두르는 것 자체가 그냥 소용이 없고. 그렇죠. 그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한국 정부가 내는 안들을 일본 정부가 받아가지고 해결했다 칩시다. 그렇다고 역사 문제가 싹 사라지나요? 아니죠. 아닐 거라고요. 계속 있죠. 아닐 거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일본 정부는 뭔가 합의 하나 하면 두 번 다시 이제 돌아보기 싫다. 위안부 문제 때도 그랬어요. 두 번 다시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역사 문제는 네. 그렇게 딱 무 자르듯이 체결 딱 떼고 이제 끝났으니까 더 언급도 하지 마. 이거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본에서는 전혀 그런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이랑 되게 한국이랑 인식의 차이가 되게 큰 너무 크죠. 그러니까 일본은 한번 뭐 그런 합의를 했으니까 지켜라고, 우리나라는 이게 또 아닌 것 같다고 하면 다시 바꾸려고 하고 이게 조금 인식 차이가. 결국은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 차이라고 보는 거죠. 가해자는 웬간하면은 잊고 싶은 거고 피해자는 아무리 봐도 뭐 깔끔하게 저쪽에서 해결 안 한 것 같으니까 껄끄럽게 뒤에 자꾸 남아있는 거고. 근데 결국은 이제 역사 문제라는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교육을 통해 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 하고 그걸 인정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은 그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잘 모르잖아요. 교육을 안 시키니까 모르죠. 그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일본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내가 이제 일본에서 유학도 했고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애정이 좀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사랑의 자와 정오할 정자 두 개 동시에 이게 예,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 역사 교육을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후세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세계 나가서 어떤 토론 같은 게 이루어지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그럼 공부한 쪽에서 자료 갖다 대면서 내밀면서 너 봐봐 이거 너 몰랐지? 그러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한다고요 일본이. 과연 그걸 바라느냐 일본 국민들이? 바라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역사 문제를 일본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교육을 안 한다는 거, 이 문제는 일본이 사실 심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뭐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일본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뭐 꼼짝도 안 하니까. 그리고 사실상 내가 이 한일전 책 쓰는 것도 일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베 전 총리가 한국은 대법원 판결이 그 국제법 위반된다고. 국제법 위반. 네.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도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파기했다. 이 두 가지를 국제법 안 지키고 약속 안 지키는 제대로 된 국가라고 볼 수 없는 나라 한국. 신뢰하지 못하는 나라. 이렇게 계속 선전을 해오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에게 있어서 한국에 대한 뭐 역사 부채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화가 돼버리고 오히려 이미지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도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닌 뭔가 약속도 안 지키고 이상한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봐버리니까 역사 문제에 대한 부채의식도 사라지고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될 텐데 네. 근데 지금 현재 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강제징용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고 역사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느냐?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015년 위안부 합의처럼 또 그렇게 흐지부지 파기되고 또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여당이 이 역사 문제는 야당하고 상의를 했어. 어느 정도 합의를 보는 선에서 뭔가 추진해야지 이걸 또 단독으로 그냥 어떤 외교적인 어떤 성과 뭐 이걸 어필하기 위해서 뭐 서둘렀다가 이게 또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돼? 또 위안부 문제, 제2의 위안부 문제가 그러면 점점 한국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이제 이것까지도 그렇게 되면은 한국하고는 더 이상 역사 문제 논할 가치도 없고 약속 같은 거 두 번 다시 이제 세 번 다시 뭐 아예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아주 최악이죠. 그 어쨌든 저번 달에 있었던 그 공개 토론회에서는 결국에는 피해자의 입장과 그런 국민들의 입장, 그런 생각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했으니까 요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정부가 또 논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실 이건 내 같은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참 답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가슴속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한일전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가 오래 지속됐다. 그건 뭘 말하냐면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모든 걸 설명해 준다. 네. 그래서 결국은 힘이 강했을 때 힘이 약한 나라를 을러보는 거예요. 일본 국내에서도 개인 간에도 그런 게 많이 작용하잖아요. 네. 일본 사회는 갑과 을의 문화, 이게 상당히 수직적인 문화, 그게 이제 사무라이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강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한국이 한참 아래로 보였거든. 그러니까 갑질을 해도 한국은 그냥 을의 입장에서 그냥 뭐 감수하는 이걸 당연시했어요. 왜냐? 일본의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갑은 갑질해도 돼 이런 문화가 있단 말이죠. 이걸 뭐 꼭히 뭐 100% 딱 그렇게 맞아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상당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한일 국교 정상화 맺을 때 100대 1 정도의 외교력 가져있을 때는 일본이 마음대로 갑질해도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갑질을 하려고 하니까 한국이 이걸 받아들이겠냐고. 어림도 없지.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죠. 왜? 생각을 서로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한국은 식민지가 그걸 합법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일본 사람들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당연히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합법이라고 그동안 계속 들어왔고, 그러니까 합법이라고 생각했고, 여기서 둘이 합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 뭐가 해결하느냐? 뭐가 해결하겠어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거죠. 이제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계속 그런 갑질 마인드를 가지고 한국을 대했을 때, 과거에는 이렇게 들어갔겠지만 지금 한국이 더 힘이 세질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한마디로 큰 코를 다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일본에게는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마인드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일본에도 지식인들도 있고 전략가들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네. 나는 힘의 논리로 당신들이 지금까지 한국을 밀어붙였으니까 앞으로 힘이 우리가 갑이 되고 당신들이 을이 됐을 때 계속 지금 같은 그런 생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유학할 때 나카소네가 있는 어떤 세계국제문제연구소인가 뭐 거기 있어요. 거기에 내가 거기서 연구 활동을 좀 했었는데, 그때에 같은 그 연구위원으로 있었던 한 일본 젊은 박사과정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사람이 내보고 이상 한일 역사 문제 해결하는 방법 딱 한 가지 있다. 뭐냐 그랬더니 한국 힘을 키워가지고 일본을 딱 36년만 식민 지배하시라고. 그러면 셈셈이 되지 않냐. 그 얘기를 농담으로 하는 것 같은데 꼭 농담만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눈빛으로는. 일본한테는 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그런 것도 있고, 역사 문제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왜냐? 너무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이 주장하는 그게 먹혀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그거는 충분히 인식해. 일본은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시킨 적이 없으니까 그 후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그 역사 부채의식이라든가 잘못했던 인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의식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 인식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뭐 어떻게 사과하라 뭐 배상하라 그러면은 쟤들 또 그러네. 언제까지 저럴 거야? 이 생각밖에 없지. 왜 저러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 같은 건 아예 없어요. 그쵸. 그냥 겉모습만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과거의 자민당 내에 지금은 뭐 다 이제 유명을 달렸던 정치가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실제로 아는 사람들,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은 역사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네,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무라야마 다마라든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90년대나 그런 다마들은 다 그런 인식을 가진, 그래도 꽤 역사 인식도 있고 정치적인 도량도 있는 그런 정치가들이 있었어요. 자민당 내에. 근데 지금은 돌아보면 언젠가부터 그게 사라졌죠. 그런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베의 그 유산, 아베 정치의 유산,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약간의 뭐랄까 좀 이상한 나라, 국가라고 보기에도 이상한 그런 얘기까지 쓰는 글들을 내가 많이 봐요. 맛도모나 군이 되었나이.
제가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라는.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다는 일본말로. 그런 글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 전 세계가 한국을 그렇게 봅니까? 너무 좋아하죠. 요즘 문화 때문에. 한국은 선진국으로 세계가 인정하고 전 세계 어디 가나 한국은 각광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그 일본 우익 덜 떨어지는 우익들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말이 되겠냐. 그러니까 한일 관계 역사 문제가 해결되겠냐고요. 그래서 내 얘기는 10년 후에 보자.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내에서 한국이 일본의 GDP, 전체 GDP를 거의 따라잡거나 능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10년이면은 2.5배로 한국은 올라가고 일본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지금도 보면은 90년대 말인가요? 90년 초인가 뭐 그때 뭐 우리의 3배였는데 지금은 대등하잖아요. 그 막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막. 잃어버린 30년 동안. 근데 지금 현재 일본을 보면은 더 이 침몰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만 지금 현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또 우리는 IMF 겪고도 우리 그냥 비약했잖아요.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이니까 또 한 번 비약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10년 후면은 나는 일본의 총 GDP를 능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나는 해요, 진짜로.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한국이 말하면은 일본이 어뢰 입장에서 종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거는 물론 이제 우익들은 다 이제 운명을 달리했을 나이든 꼰대들 다 운명을 달리하고 이제 그나마 젊은 세대가 지금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좋은 이 젊은 세대가 20대에서 30대로 올라가고 또 뭐 40대도 지금 30대 그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뭐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다만 지금 60, 70, 80대들 장노년층 남성들은 대부분이 혐한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대부분이 혐한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지금 뭘 이 합의를 해서 뭘 하겠다는 자체가 나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